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조국혁신당과 합당 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합당을 추진해왔던 정청래 대표는 선거 이후에 통합 논의를 다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극심한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첫 소식 조정린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려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계획이 중단됐습니다. 의원총회에서의 다수가 합당 추진 중단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습니다. 통합을 통한 상승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합당 논의 과정에서 초래된 당내 갈등에 대해 사과하고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3주 가까이 이어진 합당 내용은 일단 봉합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 대표 지도력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합당 무산 배경으로 정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이 1차적 문제로 꼽히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 대표를 향한 친 이재명계의 누적된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지방선거 전으로 조국혁신당과 공조 문제를 어떻게 풀지도 향후 정 대표 지도력의 시험대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이렇게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 합당이 좌초되면서 조국혁신당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선거 연대 과정에 민주당으로부터 얼마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 조국 대표는 어디에 출마해야 하는지 등 변수가 많아졌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대표는 어젯밤 9시쯤 자신의 SNS에 정청래 대표로부터 합당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가 공식 중단된 겁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와 함께 조국 대표의 거취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당초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 시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가 국회 입성을 노릴 것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합당이 무산되면서 국회의원 재보선, 광역지자체장 선거 어디에 나설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또 민주당과의 전략적 선거 연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리를 챙길 수 있을지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선거 이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명시적으로 합당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 의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합당에 대비해 이번 선거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 존재감을 드러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선거 연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또 선거 후인 8월에는 민주당 신임 당대표 선출이 예정돼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연대와 통합의 모습은 안개 속입니다. 조국 대표는 당의 입장을 오전 9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보수의 텃밭인 대구와 함께 험지로 꼽히는 전남 나주를 연이어 방문하며 설 연휴를 앞두고 외연 확장에 나섭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당 윤리위는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리면서 당내 갈등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전에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현장입니다. 이후 험지로 꼽히는 전남 나주로 이동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임기 중 매달 호남을 찾아 지역 현안을 직접 살피겠다는 월간 호남 약속을 따른 겁니다. 호남의 여러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호남인들의 마음도 차츰 저희 국민의힘 쪽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영호남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심을 챙기겠다는 건데 당내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폭력 사태를 옹호한 건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반복적이고 자극적 언행으로 당내 화합을 저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탈당 권유는 열흘 안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됩니다. 다만 중앙당 윤리위나 당 지도부가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지나치다며 사흘 연속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이들이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데 의무임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현재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다만 즉각적인 세제 개편은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큰 만큼 단계적 축소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42,500세대는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흘 연속 특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며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물까지 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선 일반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정책도 보고됐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끼고 있는 다주택자의 집을 살 경우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 자녀 계약에 맞춰 최대 2년까지 유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매수인은 무주택자인 경우에 임대기간까지 2년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한다. 이렇게 하잔 말이죠. 강남 3구 등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의 경우도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잔금과 등기는 4개월 안에 하면 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전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전 합당을 제안한 지 19일 만에 결국 물러섰습니다. 김 특보님, 사실 조국혁신당이 시안을 제시하면서 좀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사과까지 한 거는 그만큼 당 내용이 심각했다 이렇게 봤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의원총회를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했고요. 그 목소리들의 대부분이 지금 이 통합에 대한 이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의 통합을 추진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각종 그 우려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에도 더 그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파열음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 상태로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하고 그 밤에 최고위를 통해서 이 상황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접고 그렇지만 이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이 통합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지방선거 이후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 가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 대표로서는 야심차게 꺼내든 합당 카드가 좌초되면서 지도력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합당 추진 동력이 약해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합당 추진, 지방선거전 합당 추진은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고, 조국 혁신당에게도 도움이 되는 카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당내 권력 투쟁 때문에 권력 헤게모니 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일부 세력 때문에 이게 좌초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잠해지긴 했지만 실제 다 윈윈인 게임을 막아선 세력에 대한 적대감이 더 커질 것이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현재 이 상황을 그대로 마무리하게 되면 정 대표 입장에서는 레임덕이거든요. 실제 레임덕이 다가올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뭔가로 돌파해야 되는데 그 돌파 수단을 강구할 입장인 것이고, 물론 뭐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지만 어쨌든 이 명분 있는 이 합당 절차를 막아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제 내부 권력 투쟁이잖아요. 따라서 그에 관련된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양보하기가 어려워요. 정청래 대표는 차기 당대표를 통해서 본인이 국회의원 공천권을 통해서 본인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를 밟으려고 할 것이고, 또 다른 뭐 당권 주자 등은 그에 맞서서 전심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생결단의 당권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조국 혁신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조국 대표가 이 합당 시안을 제시하면서 합당에 마음이 급하다는 걸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지방선거 전략에는 좀 차질이 빚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아마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합을 전제로 해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고민했다가 네. 저희가 통합이 추진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잠시 뒤에 오전 8시 반에 조국 혁신당에서도 긴급 최고위원을 하고 9시에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네. 어떤 쪽으로 말씀을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방선거를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제 명확해진 것이고요. 이 지방선거를 선거연대 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후보들이 최선을 다하되 뭐 지역 단위에서의 후보 단일화 같은 방식으로 소규모의 연대로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양 당이 전력 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사실 저희가 통합을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각 당이 전력 투구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수도권 같은 박빙 지역에서의 승부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크게 통합해서 크게 승리하자라는 취지의 어떤 합당 제안이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무산됐기 때문에 양 당이 서로 각 당에서의 최대의 승리를 거두기 위한 또 다른 전략적 그 승부수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집권 여당이 그동안 합당 그리고 특검 추천 등을 놓고 이 내용이 끊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런 지적을 또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입법 속도가 느리다라고 한 말의 취지에는 입법 방향도 다르다라는 취지가 저는 섞여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동안에 직간접적으로 다른 의견을 냈던 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서 일관되게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와 다른 결로 입법을 추진해 왔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본인의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지만, 한편 보면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 말만 놓고 보면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입법 속도가 느린 이유가 수기 과정 거치는 거 느릴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민주당은 수기 과정조차 거치지 않지만 국회 전체를 놓고 보면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그만큼 여론 수렴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첨예한 이해관계를 녹여내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께서 이거 너무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 저는 정부 입법을 냈을 때 그 정부 입법에 대한 구체적 개별 법령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국회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상권 분립화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물론 여당 대표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 발언 내용 자체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지금 여당 대표 견제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합당까지 무산이 되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의 이 지도력,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 어떻게? 일부 그렇게 보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의 이 정청래 대표의 어떤 합당 추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당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것을 단지 권력 투쟁이다라고만 인식하고 당권 투쟁으로 해석하면은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일관되게 말씀해 오고 있었던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정당이고 집권 여당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개혁을 주도해야 되는 그런 임무도 당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함께 아울러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어떤 이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갑자기 뭐 김민석 총리가 당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한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당에서도 든든하게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이 업무들 또 지금 정책 방향들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외연 확장을 위한 노선 변화에 과연 나설까요?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우리 당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래 새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자꾸 의제로 올리는 것은 결국 분열의 씨앗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면서 이 노선 변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튜버 전환기 씨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선거 전략이라더라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는 또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언급하는 게 분열의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기존 입장을 이어가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지금 당내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일단 위원 확장이잖아요. 확장이라는 것은 기존 지지세에다 덧대는 거기 때문에 확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선거 전이든 후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통진당의 후예였던 진보당과 선거 연대를 했듯이 모든 지지층을 다 함께 모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일정 지지층끼리는 그거는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예컨대 자, 윤어게인 세력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부터 해야 돼요. 그럼 윤어게인 세력이 뭔지, 그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선결해 놓고 그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당대표가 과거에 잘못된 행위로에 대한 사과를 해도 이건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이 아니라고 하고 윤 대통령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평가가 사실은 너무 재량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자는 그분들께 먼저 입장을 먼저 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 편은 전혀 받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유권자의 편은 받지 말자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도 받아내야 되는 거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양립 불가능한 이 국면이 있다면 그분에 있어서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선택을 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 민주당도 지난 2024년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의 후예였던 진보당과 선거 연대를 하는 마당에 지금 이렇게 당세가 분리하고 보수세가 분리한 이 상황에서 뭘 떼어내려고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가급적이면 합치려고 노력하고 이런 분들은 안 되겠다라고 핀셋을 콕 집어서 말씀을 주시면 오히려 당대표나 지도부가 입장 표명이 쉬울 텐데 이래도 윤어게인 세력과 아직 절연하지 못했다. 저래도 윤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과 절연하지 못했다. 이러면 또 부정선거론 하는 사람들과 왜 같이 하냐. 이렇게 하면 포 띄고 차 띄고 말 띄고 상 띄고 어떻게 장기를 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핀셋을 찝어주세요. 그러면 당대표가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도 당이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하면이라고 했어요. 당이 윤어게인을 주장하면이라고 했어요. 당은 전혀 윤어게인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도 그 부분은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거 전략 얘기가 왜 틀리죠? 선거 전략상 원래 윤어게인 세력과 한 몸인데 이걸 감추려고 선거 전략상 아닌 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양립할 수 없는 세력에 누구누구를 찝어주세요.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 전까지 이렇게 계속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네. 김특보님께서는 이 여당에서 보시기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방금 이야기가 나온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좀 가져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 그동안 그 국민의힘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표변되게 돌변되니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당에서 그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해서 당에서 다 솎아내셨잖아요. 그래놓고서 이제는 뭐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이분들은 왜 나간 겁니까? 왜 내쳐진 겁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오죽하면은 당내에서 그 안상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어게인 세력과 정치적 위장 이혼을 하는 거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비겁함이다. 겉으로는 앞에서는 절연하고 뒤에서는 끌어안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의 국민의힘의 전략이 양두구육이라면 저희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양쪽을 다 가져갈 수 있다, 양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징계 사유를 보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사진을 이제 당사에 걸자 이런 발언 등이 해당 행위다 이런 내용인데 이 징계 사유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당원에 대해서 징계를 의원 10명이 청구하는 건 이례적이에요. 네. 그리고 통상 당원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를 갖거나 아니면 공직을 갖는 분들에 대해서는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저희가 징계 사례는 있지만 다만 이제 고성국 씨가 한 저 발언의 내용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단순히 걸자라는 취지를 넘어서서 걸고 싶은 이유를 설명했어요. 근데 그 걸고 싶은 이유가 공감 가지 않는 부분이고 네. 심지어는 일반 국민들께는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만 탈당 권유가 적정한 수준인지는 그거는 좀 변론으로 하더라도 좀 중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건 이후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가든 아니면 감경되든 이후 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 절차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개인적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안상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을 합니까? 그분. 그다음에 그 민주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당과의 선거연대 할 때는 진보당의 정책, 정강, 강령 다 수용한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 불리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민 사찰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여야 입장 듣고 오시죠.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도구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수사기관 신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동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김특보님, 부동산 감독원이 생기면 집값 안정화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또 이 법안까지 추진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지 않으면 이제는 이제 물러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입니다. 지금 좀 전에 그 원내대표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시세 조작도 있고요. 또 전세 사기 같은 또 이 서민들을 울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이 국토부 또는 관련 기관들이
각각의 형태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지휘하고 통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없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동산 감독원을 만듦으로써 뭔가 총괄적인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뭐 지금 부동산 감독원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기능들에 대해서 일부 부작용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당히 많은 꼼꼼한 보완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은 이 영장 없이 금전 이체 내역과 금융기관의 대출 정보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게 개인의 민감 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해당 정보와 관련돼서 각기 정보를 갖고 있는 주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나 아니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원 등이 각각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상호 교차해서 각각 영역에 있는 권한들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해당 그 부처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면 될 일이지. 예컨대 뭐 저희가 투기 정보, 뭐 거래 내역 정보 이거 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과세 정보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기관이 수사 영역이 아닌 조사 단계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 영역에서 다 하겠다는 건데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를 전환할 때는 발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미 정보를 갖고 있는데 뭘 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있는 정보를 다시 받습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지금 당국에서 하는 얘기는 금감원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금감원의 규제 대상은 금융기관들이에요. 네. 뭐 금융사라든가 증권사, 이 금융기관들의 정보를 한정적으로 보는 거하고 일반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금융정보, 그다음에 신용정보를 보는 거하고 같습니까?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실제 있는 기관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규제기관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특사경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행정기관의 수사권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권분리 원칙의 기본적인 원리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특사경이라는 것은 원래 검찰과 경찰, 공수처 이외에 행정기관의 일부 영역에 수사권을 주는 건데, 이거는 식품과 위생 등 아주 민생과 밀접한 부분, 이런 부분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금융정보, 신용정보를 받아보게 한다? 저는 이거는 위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이어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무제한으로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도 안 하고, 그럼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네, 임대사업자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같은 해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개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뭐라고 보세요?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이고요. 임대 사업자들이 지금 임대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뭐 세제 혜택을 받아보는 건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데 임대 사업 기간이 종료해서 더 이상의 임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수십 채의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럼 그런 혜택을 줘도 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것이 법의 형평에 맞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논의를 지금 이제 제안하신 것이고, 사실상 지금 임대주택을 아파트로 해서 하는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이제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계속해서 이 집을 갖다 다주택으로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어떤 임대를 정상적으로 하는 과정들 속에서는 계속해서 세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저희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해보자라는 것인데, 지금 그만큼 우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고쳐나가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뭔가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집값 안정, 그리고 어떤 이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서민들이 볼 수 있는 피해,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자고 하는 측면이 강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라는 것은 그럼 불법 행위를 그럼 계속해서 용인하자는 것이냐라는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께 짧게 좀 여쭤보면 이 문재인 정부 때도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장려하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도록 했었고 물론 뭐 2020년에 아파트가 제외가 됐긴 했지만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혜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정책에 신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뢰 문제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걸 언급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물량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과 유예를 해줘도 어차피 보유세가 많기 때문에 이걸 팔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두 채까지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세 채 이상이 되면 보유세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임대료를 받아가지고는 그 보유세를 낼 수 있는 만큼의 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팔게 돼 있는데 팔라고 중과 유예를 없애겠다? 저는 이게 탁상공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팝니다, 이 사람들. 그 본인들의 6년, 8년, 10년의 그 의무기간 이거 지나면 다 팔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중과 유예를 없애겠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네, 이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대 정원이 내년에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5년 동안 평균 668명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총 3,300여 명의 의대생을 추가로 뽑아 모두 지역의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사단체들이 반발하며 또다시 집단 행동을 거론해 제2의 의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생을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이 앞으로 3,500명에서 많게는 3,800명 선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감안해 첫 해인 2027년도엔 490명을 증원하고 2028년과 2029년엔 각각 613명, 2030년부터 2년 동안은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의대 모집분을 더해 813명씩 늘릴 계획입니다. 늘어난 정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배치되고 모두 지역 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됩니다. 국가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받고 의대를 졸업한 뒤 해당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복무해야 합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태구 의사협회장은 증원 결정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고 의협은 집단 행동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정부의 결정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제2의 의정 갈등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32개 의대별 구체적인 정원은 4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지난 주말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주유를 하려던 차량이 갑자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자칫 폭발과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주유소 직원과 운전자들이 필사의 진압으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SUV 한 대가 주유소에 들어섭니다. 앞차 주유가 끝나길 기다리는데 갑자기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당황한 운전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량은 화염에 휩싸입니다. 이때 주유원 한 명이 소화기를 들고 나와 차량을 향해 뿌리고 옆에 있던 다른 운전자들까지 합세해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주유소 직원과 시민들은 주유소 곳곳에 비치된 소화기 16개를 이용해 차량에 붙은 불을 껐습니다. 이 사이 주유소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은 주유기에 공급되는 전기와 기름을 차단해 화재 확산을 막았습니다. 차단 장치를 눌러서 이제 기계와 이런 거를 전부 다 차단을 하고 차량을 이제 통제를 하고 피신을 시키고. 아찔했던 상황은 10여 분 뒤 소방대원들이 도착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대형 화재나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주유소 화재는 연소 확대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 부품의 접속 불량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불리는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서 삼표그룹의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건인데 기업 총수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인가요, 이게? 그렇죠. 지금 삼표그룹의 정도원 회장이 기소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법원에서 인정이 된 부분은 대표자나 담당 임원에게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고받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 경영 책임자로서 경영상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안전보건 업무 포함한 사업을 총괄해서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삼표그룹도 기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는 무죄가 되었지만 그룹 자체는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유죄가 돼서 1억 원의 벌금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 4명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고 이 기업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양 변호사님은 이 판결을 어떻게 보셨어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형식상 대표이사한테 책임을 전가를 하고 실제 뒤에서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 경영자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제정된 법인데, 근데 1심 판결과 같이 사실상 이제 실제 오너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이제 면죄부를 주고 또 나아가서 대표이사가 보고는 받았지만 또 이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진 않았다는 식으로 이제 면피를 주는 무죄를 주는 판결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짚어봐야겠지만 꼭 형식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제 뒤에서 지배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회장이나 대주주, 그러니까 실제 오너한테도 실제 경영에 개입을 하고 안전 의무에도 아마 어느 정도 이제 개입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과연 경영 책임자로서 이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이게 1심 판결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하면 정도원 회장이 경영 책임자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또 내놔야 될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 측에서는 반드시 항소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되는 기소가 된 1호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삼표그룹의 정도원 회장이 아니라 삼표산업의 이종신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라고 본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의 회장이지만 관련 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받고 지시한 것이 경영 책임자에 포함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제출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변경하는 이런 형태의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판결 항소심도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기업 총수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입증 더 어려워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입법 때부터 이 처벌보다는 산재 예방을 위한 입법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다시 대두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이제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기업이 어느 정도 부과를 해서 이제 결국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인데 근데 사실 여기에는 페널티만 있지 이제 이런 안전 의무나 보건 의무를 잘 지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CSO, 그러니까 최고 안전 책임자를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는 의무적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라든가 그런 규정을 잘 했을 경우에 실제 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국가 공사 같은 거에 있어서 좀 베너핏을 이익을 주는 좀 그런 약간 그러니까 채찍만 주는 게 아니라 당근도 주는 그런 정책이 같이 입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내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박 씨는 앞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해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내용 들어보시죠.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 변호사님, 이러면 내일 첫 조사 때 박나래 씨의 어떤 부분을 다루게 되는 거죠? 박나래 씨는 내일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박나래 씨는 지금까지 강남서에 6건 그리고 용산서에 2건, 총 8건을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반에 매니저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부터 조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물건을 던졌다라는 특수상해 혐의, 또 지금 주사이모와 관련한 의료법, 대리 처방 문제들도 있는 거고요. 진행비를 미지급했다라는 부분들도 매니저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 건이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하루만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주사 이모 관련 의혹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박나래 씨는 앞서 대리 처방받았다 이건 인정하면서도 주사 이모는 의사로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주사 이모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주사이모 이분은 글쎄요, 억울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 대한민국에서 의사 면허가 없다는 거는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셨을 거기 때문에 네. 뭐 본인이 억울하실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나래 씨가 이런 이제 일종의 무면 의료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뭐 이슬람부터 뭐 처방을 받고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은 일종의 무면 의료에 대한 방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이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이 병원 내에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병원 밖에서 무슨 뭐 다른 자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다른 장소에서도 계속 진료를 받았다는 지금 의혹이나 혐의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보통 의사가 진료할 때 병원 밖에서 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이례적인 경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박나래 씨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주사 이모와 관련해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고객 명단이 담긴 장부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고 연예인의 이름도 여러 명 나왔다 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 장부를 토대로 수사가 더 확대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은 그 대한의료 의사협회에서도 고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주사이모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놓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량과 집안에서 의약품 그리고 주사 같은 것들도 찾아낸 것이죠. 또 장부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분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의 입수 경위 같은 것들도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장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가지고 온 의약품을 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주사 같은 것을 맞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참고인 조사 형태로 모두에 대해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왔다 갔다 하는 관계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이후에 혐의점들이 발견되면은 장부에 있는 사람들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주사이모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SNS에 강남경찰서 사진을 올리면서 또 마치 이제 전현무 씨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티즌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사진들도 올려놓은 것이죠. 지금 이 글은 삭제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수사도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박 씨는 앞서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에 박 씨를 불러서 2차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하는데 이 전 매니저들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경찰 조사, 수사에 있어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말이 다를 경우에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추가적으로 말이 다른 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재소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쪽을 다 불러서 대질신문을 통해서 누구 말이 사실이고 거짓인지를 따져서 결국 수사기관은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재소환 가능성 아주 높다고 봅니다. 네, 내일 박나래 씨 조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정재계를 휩쓸고 있는 앱스타인 사건 파문이 유럽으로까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에 이어서 스웨덴의 소피아 왕자비가 과거 웹스타인과 교류 사실이 드러나며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친분 의혹에 휩싸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3번 만난 게 전부이고 그와의 만남에 잘못은 없었다고 강조한 겁니다.
I did not have any relationship with him. Did you, in fact, make the visit to Jeffrey Epstein's private island? I did have lunch with him as I was on a boat going across on a family vacation. My wife was with me, as were my 4 children. 러트닉 장관은 최근 미 법무부가 공개한 앱스타인 문건 250여 건에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주 무대였던 앱스타인 섬 방문 계획이 드러나면서 사퇴 압박이 쏟아졌는데 백악관은 일축했습니다. Secretary Lutnick remains a very important member of President Trump's team, and the president fully supports the secretary. 앱스타인 파장은 유럽 왕실에까지 급속히 뻗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드루 전 왕자가 앱스타인과의 교류로 지위를 박탈당한 데 이어 스웨덴의 소피아 왕자비도 20여 년 전 앱스타인과 2차례 만났다는 보도로 친분설이 불거졌습니다. 모델 출신인 왕자비는 20대 시절 시사회 등에서 딱 2번 만났고 그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이정문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한 어린이집에서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곳곳에서 설 명절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어제 광주광역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설맞이 전통놀이가 열렸는데요. 아이들은 세배하는 법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남 화순군 송단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복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는 한복을 입은 다이버들이 가오리와 함께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설날이 정말 성큼 다가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명절을 맞아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봉사에 나선 단체들도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적십자 봉사원들이 구호품을 들고 계단길을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취약계층 2,400여 세대에게 영양밥 세트를 전달했는데요. 기업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봉사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만은 모두가 따뜻한 설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평년보다 포근한 날이 되겠지만 먼지와 안개가 더해져 하늘은 뿌옇겠습니다.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인천과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항공편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출하신다면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북은 건조특보가 이어집니다. 제주와 동해안은 바람도 강해서 계속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제주에 약한 눈비가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현재 서울이 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 8도, 부산 12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온화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